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김현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정책학과에 겸임해서 있는 김현철 교수라고 합니다. 경제학과도 있고 네. 정책학과도 있는데 네. 교수님은 양다리. 양다리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경제학은 굉장히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좋게 말하면 양쪽에서 다 필요로 하는 인재이고 나쁘게 말하면 박쥐 같은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하여튼 초반에 잘 모르고 막 얘기하긴 했는데 정책 실험이라는 걸 해야 된다면서요. 야, 이게 맞을까? 저게 이 맞을까? 정책이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니까 실험해 보는 거지. 이렇게 살짝 백신 맞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살짝 넣어보고 아픈가 안 아픈가 해봐야지. 그걸 전 국민 대상으로 막 실험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가지고 해보는 거죠. 네.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예. 정책 실험이라는 게 코로나19 백신 개발하는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 이제 막 던졌는데 비슷했어요. 사실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정말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개발된 거를 맞추고 네. 어떤 다른 분들에게는 그 물 백신 그러니까 그 플라시보를 맞추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그 코로나19에 얼마나 감염됐는지를 보잖아요. 예. 정책 실험도 똑같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뭐 기존의 제도가 비교군이라면은 새로운 제도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클리니컬 트라이얼처럼 이제 저 실험을 해갖고 입증하는 과정이 정책 실험의 과정입니다. 근데 교수님, 근데 약품 개발할 때는 말씀하셨듯이 그 위약 약은 줬는데 약효가 없는 위약을 줬잖아요. 심리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려고 아무것도 안 주지 않고 가짜 약을 주지 않습니까? 비타민 이런 거. 근데 정책 실험은 위약을 줄 수가 없잖아요. 돈을 줬으면 좋고 안 줬으면 안 좋지. 가짜 돈을 줄 수는 없잖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게만 주고 일부는 안 주면 안 준 게 그냥 대조군이 되지 않나요? 근데 굉장히 공부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기자님은 공부하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요. 사실 저는 이건 바보 같은 얘기였다는 거지. 그런가요? 그렇지. 아니 얘기했잖아. 위약이라는 걸 주는 이유가 먹는 행위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는 위약을 줄 수가 있어서 정말 더 엄밀한 의미의 그 실험이 되는 거고요. 정책 실험에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릴 수는 없어갖고 그런 위약 같은 걸 할 수는 없는데요. 어떤 건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별로는 할 수 있습니다. 도시별로? 네. 예를 들어 도시가 200개면은 100개는 먼저 해보고 100개는 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그 이 도시 저 도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듣고 이럴 수 있겠지만 또 내 주변에 당장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약과 준하는 수준으로는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하게 임상 실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그냥 궁금한 게 그동안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걸 한다는 뉴스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몇 년간 요걸 줘본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이제 보고 나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텐데 저는 그 실험이 그렇게 되나 싶었어요. 뭐냐면 몇 년간만 준다는 걸 알고 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받을 때 이게 계속 지속적이다도 아니고 그러니 이거 받아서 빨리 써야 되겠구나 라고 당연히 할 수도 있고 몇 년간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주면 계속 주는 거고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정보를 알고 받는 거랑 몇 년간 실험하는 거야? 라고 받는 거랑 당연히 지출도 다르고 소비도 다를 텐데 자 이렇게 3년간 해봤더니 이렇게 쓰시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 주면 이렇게 똑같이 쓸 겁니다. 라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지? 그럴듯한데? 이프로님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봐라. 사실은 이제 의료보험으로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 미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의료보험 실험이 1980년대에 있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을 2년간 주는 거랑 영원히 주는 게 굉장히 비례비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왜냐? 내가 지금 이제
2년만 있으면은 아픈 거, 뭐 수술 받아야 되는 거, 뭐 필요한 거를 다 미리 땡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실제로 2년만 주었을 의료보험을 2년만 해줬을 때 의료비 지출과 예. 영원히 해줬을 때 의료비 지출이 다르죠. 당연히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책 실험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답은 할 해봐야 방법 되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최대한 가깝게 가자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예. 그 정책 실험을 오늘 도대체 정책 실험이 뭐고 예. 정책 실험을 왜 하고 예.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제학이 2000년대 이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거든요. 네. 특별히 이제 이런 정책 실험 같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데이터도 막 확실하게 좋아졌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신뢰성 혁명, 경제학의 신뢰성 혁명, 크레더빌리티 레볼루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주식 시장 맞추고 부동산 시장 예측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틀리죠. 여전히 많이 틀리는데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책 실험을 해서 이게 정말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제학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인과성에 대해서 좀 인과적 효과 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 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인과성을 이해하려면 연관성과 인과성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소득과 기대 수명인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실게요. 소득이 1분위 가장 낮은 사람이고요. 2분위가 점점 부자로 가고 5분위가 가장 부자 20%입니다. 예. 이분들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은 이제 건강 상태를 보정한 수명인데요. 기대 수명을 위주로 이제 보시면은 그 파란색 막대 그래프인데요. 가장 가난한 분들은 평균 제일 수명이 낮네요. 78세이고요. 예. 점점 올라가죠. 82세, 83세, 85세로 올라갑니다. 예. 자, 이게 인과성입니까? 연관성입니까? 연관성은 뭐냐? 가난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하기 때문에가 인과성이고. 그게 인과성이고. 그건 인과성. 네, 연관성은 가난과 수명은 연관이 되어 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일찍 죽더라. 요건 연관성이고. 요건 근데 연관성. 인과관계는 없이 그는 우연히 그렇더라. 인과성은 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일찍 죽더라. 네, 가난한 사람이 일찍 죽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대충 막 살고 이런 분들은 이런 이제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예. 혹은 유전자. 굉장히 나쁜 유전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해서 오히려 가난한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시겠죠. 그러니까 가난함 때문에 꼭 빨리 죽는 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러네요. 네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가난함이 약간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병원도 제때 못 가고. 병원도 제때 못 가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금 그래프는요, 사실은 연관성과 인과성이 모두 다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정책을 세울 때는 인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은 여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일찍 죽으니까 네. 이 사람들 더 많이 살리려면 돈을 줘야겠네. 돈 주면 더 늘어났어. 돈 주면 건강하게 더 오래 살겠네. 예. 라고 하는 거는 인과성에 기반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인과성이 전혀 없다면은 돈을 줘봤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죠. 약하니까 어떻게 야근도 하거나, 못하고 하다 보면 가난해진 거라서 그렇지. 그분한테 돈을 더 둔다고 약한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담배 때문에 가난한 분들이 담배를 많이 펴서 일찍 죽었어. 그럼 돈을 주면 그걸로 담배를 더 사. 그렇지. 그럼 계속 수명이 짧아지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예.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일찍 죽는 병원도 못 가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일찍 죽는 건 인과성이고 그러니까 술,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더 가난할 확률이 더 높겠죠. 예. 그런 분들은 더 많이 일찍 죽겠죠. 술, 담배 엄청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인 거죠. 알겠어요. 저건 알겠어요. 인과관계는 없으나 교집합이 꽤 많다.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난한 될 것 분과 같습니다. 술, 담배 많이 하는 분 사이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그래서 정책 실험을 하는 것은요. 인과성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정책 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정책이 특별히 이제 도입이 되었을 때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은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정책의 효과란
정책 도입 시의 결과 빼기 반사실입니다. 그게 뭐죠? 반사실이 뭐냐? 예. 반사실 여기서 제가 써놨는데 영어로는 counterfactual인데요. 예. 만일에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생겼을 결과. 그 가만히 있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와, 그러니까 네. 이건 위약이거나 약을 안 줬을 때와, 네. 저긴 약 줬을 때와. 그렇죠. 정책을 도입했을 때의 결과와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결과를 밝혀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예. 정책 도입을 하고 나면은 정책 도입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등교 제한을 우리가 코로나 때 등교 제한을 엄청 시켰죠. 애들 학교를 예. 안 보냈죠. 그러다 또 이제 학교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교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코로나 감염자 수가. 저 X축이 이제 시간이고요. 여기 이제 딱 등교를 시작했는데 등교했더니 감염자 수가 늘어나네.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등교의 효과는 요 전과 요 후의 차이가 아니라 예. 등교를 하지 않았을 때의 감염자 숫자. 그렇죠. 그것이 반사실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과 등교했을 때의 감염자 수의 차이가 정책의 효과다. 효과인데 그거는 현실에 없으니까 현실에 이미 없으니까 학교를 못 나오게 했으니 도대체 이걸 왜 했느냐? 효과는 있었냐 없었느냐? 그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 그러네. 굉장히 알고 이거를 이제 되게 굉장히 이제 흔히 쓰이는 예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게 지금 배우자분과 행복하시죠? 예.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대체로. 예. 대체로 행복하시죠? 저의 배우자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요. 가수 싸이의 노래 중에 어땠을까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땠을까라는 노래 뭐냐면요. 가사에 되게 그때 내가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옛날 헤어진 그 헤어진 연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네. 이거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건 진짜 상상을 많이 해보긴 하는 주제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거는. 비교가 안 되죠. 이게 바로 반사실이라서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그 반사실은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항상 논쟁이 되는 거죠. 네. 뭐가 좋은지 나쁜지가 딱 나오면 그거 하면 되고 그거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알겠어요. 이런 정책 실험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정책 실험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아는 데 한계가 있다. 네. 그런데 정책의 효과를 좀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정책 실험인 건데요. 네. 정책 실험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정책 실험 혹은 사회 실험, 무작위 통제 실험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요. 정책 대상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전 국민한테 하는 게 아니라 특정히 표본 집단을 이제 골라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동전을 돌리죠. 동전은 굴려갖고 이제 어떤 무작위가 중요한데요. 무작위로 실험 집단 혹은 이제 치료 집단이라고 하고요. 이분들한테는 정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은 그렇지 않은 거죠. 가만 냅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요 밑에 그림이 보시면은 이제 정책 실험 전에 실험 집단과 그 A0죠. 그다음 B0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동전 돌려갖고 우리나라 국민 5만 명 랜덤하게 뽑고 그 중에서 2만 5천 명을 랜덤하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하면은 연령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겠죠. 학력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A0와 B0는 굉장히 비슷해지는 겁니다.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정책을 집어넣는 거죠. 네. 그리고 1년, 2년, 3년 따라가면서 보면은 뭔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뀐 다음에 그 바뀐 게 A1이고 B1입니다. 네. 요걸 보고 요 A1과 B1의 차이를 이제 정책의 효과라고 측정할 수 있는 거죠. 현실에는 없으니까 인공적으로 비슷한 샘플을 2개 만들었어. 해보는 거지. 한번 해보는 거구나. 네. 학교 등교 한 것과 등교 안 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완벽하게 하려면은 우리나라에 학교가 뭐 2,000개 있으니까요. 그 중에 1,000개만 먼저 등교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100개만 먼저 등교해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랜덤하게 고른다면은 뭐 사회 실험적으로는 완벽한 건데. 네,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먼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가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어요. 뭐 정책을 방법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갖고 그 하버드 대학교의 라즈 체리라고 하는 교수는 노벨상을 받을 확률이 0.999입니다. 0.999요? 99%다 이거죠. 일찍 죽지 않으시면은 교통사고만 안 나시면은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 거의 무조건 받으시는데 죽으면 안 준다니까. 그렇다네. 참 그 야박해. 그래서 안 죽어야 되니까. 이분 이제 아직 40대인데 이분 노벨상 받을 확률이 이제 거의 1에 수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고를 했어요. 경제학은 이제 과학이다. Economics is science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실험하고 과거의 일들을 완벽하게 추론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경제학이 좀 많이 변했다라는 사실. 하지만 주식 예측과 에셋 프라이싱과 뭐 부동산 예측은 경제학에서 사이언스라고 말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학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경제에서 답을 찾기는 하는데 경제인 줄 알고. 정치야 사실 정치. 아니 심리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리학. 아니 내가 내일 당장 삼성전자 주식을 살지 팔지 나도 몰라. 모르죠. 나도 모르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실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요? 아침 식사를 하면 학생이 성적이 좋아진다. 그런 통설이 있죠. 통설이 있죠. 머리가 좋아진다. 아침을 잘 먹어야. 그렇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침밥을 엄마가 챙겨줬을 수도 있고 지가 챙겨 먹었을 수도 있는데 아침밥을 챙겨줄 만큼 엄마가 그 학생한테 관심을 기울인 집안이면 어디 아침밥만 챙겨줬겠습니까? 그건 연관관계가 있는 거다. 그렇지. 이거 있는 거지. 그리고 지가 챙겨 먹었다면 야, 학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도 챙겨 먹을 정도의 애면 그럼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침 식사가 나의 뇌에 들어가서 뭐가 작용을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급에서 홀수 번호는 아침 주고 짝수 번호는 아침 안 줘서 한번 성적을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이 프로님 공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로 그거 실험하고 싶으면요. 문제가 있어요. 나는 여기 아침 먹고 있는 거랑 안 먹고 있는 거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학교별로 해야 됩니다. 보면 영향이 있습니까? 보면 영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두 그룹이 서로 보면. 아니 우리 클래스메이트인데 얘는 주고 나는 안 주면 얘를 준다는 사실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고요? 그럴 수 있죠. 왜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위약이랑 비슷하게 위약이랑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보게 하려고 열받음 때문에 그게 성적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예를 들면 서로 아침밥을 주면 하나는 영양가가 무구로 만든 시리얼이고 그렇지. 한 명은 영양가가 있는 시리얼이고 먹긴 먹는데 똑같이 뭔지 모르게. 그래야 되는구나. 한 명은 영양이 하나도 없어. 그래야 명확하게 알겠네. 굉장히 굉장히 이제 해안을 가지고 계시고요. 사실 제가 비슷한 실험도 한 적이 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침밥 잘 못 먹거든요. 제가 진짜로 아침밥 주면은 레이버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지. 여기 이제 꽃 패킹하는 곳이어서 그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다 측정이 됩니다. 그러겠지. 몇 개 패킹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밥 주는데 아침밥 안 주면 누구는 안 먹고 누구는 주면은 화나서 하기 싫지. 네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렇지만 영양가 없는 음식과 영양가 있는 음식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기 6개월 먼저 준다고 하고요. 6개월짜리 실험이었는데 나중에 실험 다 끝나고 나머지 컨트롤 그룹에 있는 통제 집단에 있는 거 너 나중에 6개월 줄게. 이렇게 다시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6개월은 그 트리트먼트군 그러니까 그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잖아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근데 이 통제 집단인 분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너네도 똑같이 6개월 받는데 언제? 얘네들 다 먹고 나면 그때. 6개월 후에 너희도 줄 테니 걱정하지 마. 준다고 해서 열받지는 마. 그렇게 하고 불안해. 마음을 살짝 달래고 하는 건데 야 완벽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재밌네. 야 그런 게 정책 실험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뭐 이게 좀 구체적인 사례라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얘기하면 네네. 아까 우리 학교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미국은 정책 실험의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미국에서 어떤 논쟁이 굉장히 있었냐면요. 그 학급당 학생 수가 그 당시 20에서 25명이었거든요. 한 25명. 근데 이거보다 더 줄여야 된다고 굉장히 막 이제 애드보커시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25명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잖아요. 네. 사실 저 잘할 때는 50명이었고 그렇죠. 우리 프로님들 그 기자님들 60명이었으면 60명. 우리 학급에 예. 69번이 있었어. 그래서 몇 명인지 알면요 대충 그 사람의 나이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예. 이제 저 때는 이제 50명이었고요. 예. 근데 미국은 이제 이미 뭐 당시에 80년대 25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25명도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5명으로 당시에 미국에서 15명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15명이 더 나을까? 라고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뭐 적은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얼마 그렇죠. 비용 효율적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한번 따져보자라고 해서 미국 테네시주에서 진짜로 스타 프로젝트라고 진짜로 실험을 합니다. 예. 학생들 11,000명을 절반은 이제 랜덤하게 배정해서 25명 클래스 사이즈에 놓고 다른 팀들은 15명에서 17명 정도에 집어넣는 네. 거예요. 예. 그리고 걔네들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와, 생애 주기 쭉 따라가는 지금 거예요? 이제 한 20년, 30년 따라갔죠. 이야.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성적이 6% 올라갔는데 15명 15명 그룹에서 네. 15명 그룹이 6%면 예를 들어 평균 70점이라고 100점 만점 시험에 70점이면요. 예. 4.2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70점 맞던 애들이 74점 맞으니까 예. 아주 작은 변화는 아닌 아니죠. 거죠. 예. 그래갖고 정말로 클래스 사이즈가 그 점수가 올라갔는데 이게 주로 어디서 기인했냐 하면 공부 잘 못하는 애들 좀 막 수업 시간에 산만한 애들 이런 애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낮은 점수가 많이 올라서 평균을 끌어올렸다. 그런 거죠. 그렇지. 생각해보면 맞아. 왜냐하면 25명이면 선생님들이 그냥 포기하고 갈 애들을 15명이면 아유 그래도 좀 얘 좀 그렇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진짜로 효과가 밝혀졌으니까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자원이 되는 한 어느 정도 클래스 사이즈를 줄이는 것을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뭐 20명 미만으로 많이 내려가 있죠. 이런 게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스타 프로젝트라는 거이고요. 또 굉장히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요. Move to Opportunity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에요. 예. 이게 뭐냐하면 좋은 지역 가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 맹모 삼천지교인 거죠. 네. 예. 그래갖고 좋은 지역에 살면 애가 어떻게 되느냐? 애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벌써 30년, 40년 된 프로젝트거든요. 예. 어른 될 때까지 다 해서 이 사람들 월급까지 따라갔습니다. 네. 그러는데 이제 이게 결과가 뭐냐면 13세 미만에서 움직인 애들 한테는 굉장히 양의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13세 미만에 가면은 이제 성적도 올라가고 대학 갈 확률도 올라가고 임금도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13세 이상 된 애들은요. 굉장히 작지만 네거티브한 효과가 있었어요. 오히려. 오히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티네이저 때 10대 때 옮기면 좀 불안불안하잖아. 학교 옮기면은. 애들이 놀리기 시작하지.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그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뭐 기존의 친구 관계도 다 깨지는 거고.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가도 금방 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13세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실험 안 해보면은 이거 과연 알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경제학의 그래서 이런 전통 때문에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국제개발 문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학자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약간 이념적으로 싸웠거든요. 이제 국제개발 된다. 저개발 국가에 돈 많이 쓰면은 이 사람들 이제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 빅푸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룹이 있었어요. 제프리 삭스 콜롬비아 대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또 반대 그룹은 이렇게 돈 많이 썼 지금까지 막 수십 조를 썼는데 야 아프리카 사람들 여전히 가난하지 않냐. 이거 안 된다. 이런 이제 회의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 실험들이 들어오면서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어딨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잘 골라내서 되는 사업을 주로 위주로 해서 최대한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분들이 그래서 결국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요. 아버지 베너지, 에스더 듀플로, 마이클 크레머 이 세 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for their experimental approach to alleviating global poverty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적인 방법을 한 것에 대한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주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분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굉장히 경제학의 주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실험, 이제 오늘의 주제인 소득 실험으로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실험을 그것도 실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돈을 다 줄 거냐?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다 나눠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많이 줘야 되는지 조금 줘야 되는지, 뭐 100만 원 줘야 되는지 50만 원 줘야 되는지. 없지 않겠으나 이 돈을 다른 데 쓰는 거랑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소득 실험도 사실 있었죠. 이게 제일 먼저 생겨난 소득 실험이 음의 소득세 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1960년, 70년대 이게 뭐냐 하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1976년도 노벨 경제학상 받은 밀튼 프리드만의 주창한 건데요. 사실 그 먼저부터 있었지만 밀튼 프리드만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원래 이제 어느 정도 200만 원 돈 버시는 분들은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소득세를 내는데 이 면세점 특정 컷오프 밑에서는 소득세를 걷는 게 아니라 돈을 주자, 급여를 주자. 라는 겁니다. 일정의 그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한 푼도 못 버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그 면세점에 가까운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형의 모양을 만들어서 소득세 걷듯이 음의 소득세, 그러니까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소득세를 걷고 적게 버는 사람은 오히려 소득을 주자. 그런 거네요. 그분들을 위해서 뭐 빵을 주거나 집을 지어줄 수도 있으나 아예 그냥 매달 월급처럼 거꾸로 주자. 많이 가난한 사람은 많이 주고 조금 가난한 사람은 조금 주고 점 이상 되는 사람은 소득세를 걷고. 심플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 닉슨 정부에서 거의 될 뻔했어요. 음의 소득세도 해보자. 근데 이제 밀튼 프리드만이 뭘 주장했냐면 대신에 다른 복지 제도는 대충 싹 다 없애자. 요걸로만 하면 된다. 네. 그걸로 빵도 사 먹고 병원도 가게 하지. 뭐 빵 보조금 내지는 뭐 무료 의료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요게 그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반대에 부딪혔어요. 이미 빵 받고 있는 사람들, 뭐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뭐 나 돈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도 부딪혔고요. 그리고 밀튼 프리드만 그래서 이제 닉슨 정부 때 간 거는 요거 기존의 복지제도도 어느 정도 약간 유지하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밀튼 프리드만 자체도 반대를 합니다. 나중에. 나는 싹 다 없애야 됐어. 다른 안이 없어야 말이 되지. 기존에 뭐 이것저것 있는데 여기 넣으면 이상해진다 이거죠. 밀튼 프리드만 생각은 그렇습니다. 밀튼 프리드만의 생각은 왜 다른 건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재원의 문제였어요? 아니면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다른 것들을 다 들어오면은 물론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효율이 100%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돈을 쓰는데 캐시를 주는 게 제일 유효하게 쓸 수 있다.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이다 이게. 개인한테 캐시를 꽂아주는 게.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밀튼 프리드만 생각인데 뭐 모든 경제학자가 다 동의하는 바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이 자기의 소비를 효율적으로 못할 수도 있어요. 다술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병원 있죠. 안 가고 뭐 딴 거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죠. 그거는 막아줘야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병원비 보조한다, 뭐 빵 따로 준다. 그거와 음의 소득세가 막 플러스 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복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밀튼 프리드만 생각은 그런 것들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또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완벽한 소비 형태를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돈만 준다고 되는 거냐. 그래서 밀튼 프리드만의 생각에 논쟁적이네. 이게 논쟁적인 게 된 거죠. 그러다가 도입은 안 됐군요. 그러다 도입은 안 됐고요. 대신에 그 반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야 실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무려 5번의 실험이 1970년대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한 번은 하나는 캐나다에서 4번은 미국에서 있었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결과가 은근히 다 비슷합니다.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5 내지 10%, 여성에 있어서는 한 20%포인트 노동 공급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야, 일 안 했다? 일 안 했다?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랬잖아요.
열심히 안 하지. 열심히 안 한다고 열심히 안 나도. 하지. 네,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은 또 복지제도가 미국이라도 약했기 때문에 요걸 줬더니 노동 감소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한판 돈을 받으니까 의료비도 충분히 더 쓸 수가 있고요. 정신적 건강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뭐 영양 섭취 당연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겠지. 그러면 이게 노동 감소가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하지 못할 제도냐? 그러네. 그건 또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이거는 사회가 이제부터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부족한 부분들은 이거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요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하고는 그때부터는 정책 기반자와 국민이 진짜 결정하는 어려운 겁니다. 결정이네 그거는. 좀 실험을 좀 더 길게 해서 노동 아빠가 출근 안 하고 아이를 돌봤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더 좋은 노동 생산성을 발휘할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니 실험을 좀 더 길게 한 100년쯤 해서. 그리고 나를 실험으로 뽑아주면 그런 안 될까? 나라와 안 그런 나라를 비교해봐야지. 나라로 하면 좀 곤란하고요. 개인으로 해야 되면 샘플 사이즈가 안 나거든요. 그렇겠지. 네. 그래서 음액소득세가 1970년대에 굉장히 많이 실험을 했다가요. 미국에서 그 근로장려 세제 EITC를 도입한 다음에 이런 이제 소득 보전에 관한 얘기가 좀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근로한 사람한테만 소득 보전해주는 그런 컨셉이죠. 그러니까 노동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돈이 들어오면 나는 그럼 일 안 해야지 하는 분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야 나중에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렇다고 바로 놀아. 돈은 들어오지만 나는 일을 계속 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내지는 그렇게 해서 소득을 더 높여서 난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다 따로따로 나눠서 봐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는지 알아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거는 평균적으로는 이렇더라 라는 거고 아까 말씀하는 거를 이제 이질성 분석 뭐 헤테로지네이티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니까 나중에 정책이 조금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고려 부분이 되는 거죠. 재밌네. 야, 그거 진짜 중요한 실험이네. 이거는 어떤 예전에 무슨 핀란드인가에도 그런 실험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소득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야 내가 먹고 돈이 좋은 걸 알아서 난 근로를 더 해야 되겠네. 더 벌면 더 줘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럴 걸 가정하고 막 실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최근 10년 사이에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실제로 이거를 실험한 나라가요. 핀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래스카가 또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는 이제 실험이라기보다는 알래스카는 하니까 다른 주는 안 하니까 다른 주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케냐가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 돈을 쭉 다 똑같이 줘보고 이게 실제로 노동 참여율을 높이느냐 마느냐. 사실은 이제 노동 참여만 보는 안 되고요. 뭐 정신 건강이라든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고서 나중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교수님, 근데 그 실험이 앞으로 3년간만 합니다. 이걸 알려주고 하는 실험이죠? 네. 2년간 했죠. 저기 실제로. 예를 들면 2년이면. 네. 그러면 그 실험에 참가하는 어떤 사람은 이게 실험인지 분명히 아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요? 관둘 수가 있겠느냐. 그랬다가 2년 후에 이 실험 끝나면 어떡하려고? 핀란드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이미 실업자인 사람들이 대상이었어요. 이미 실업자인 사람들한테 랜덤하게 돈을 줘보고 기본소득을 줘보고 기본소득 이제 76만 원 정도를 줘보고 이상해. 그렇다고 2년 동안은 그럼 내가 구직을 안 하면 내가 앞으로 구직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실험한다는 이유로 그걸 그렇게 구직 활동을 안 하고 놀까? 이게 그래서 upward bias 혹은 downward bias인데요. 만약에 영원할 거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안 찾을 그 트리트먼트는 이제 진짜로 안 찾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upward bias가 사실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얼마인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겠다. 정책 실험 진짜 해석이 중요하네요. 이거는 디자인도 잘해야 되고 해석도 중요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면은 노동 공급에는 진짜로 네거티브한 영향이에요. 안에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있으면은 더 안 했을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 그나마 줄어든 거죠 이제. 실제로는 더 나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안 할 수도 있죠. 실제 도입하면요. 하지만 거기서도요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당연하지. 진짜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 같다 그거는 정신 건강. 그동안 회사 그만둔 분 나중에 뭐 계속 만나보잖아요. 너무 사람 착해져 있지. 얼굴 좋아져 있어. 케냐는 어땠을까요? 케냐 어느 정도 줬어요? 케냐는 하루에 1달러 정도, 1,000원 정도. 그게 줬어요? 원래 소득과 비교해서는 어땠습니까? 원래 소득 이제 높지? 케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2불 정도 버는 게 평균이죠. 반 정도. 그럼 많이 관뒀을 것 같은데. 이거 고민되겠다. 그럼 난 많이 관뒀을 것 같아. 근데 케냐에 있는 사람들은요. 네. 이런 오피셜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농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농부가 관둡니까? 안 관두지. 관둘 수가 없네. 왜 관둡니까 농부가? 그냥 자기 앞마당 경작하는 건데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또 직장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화이트 칼라를 이제 보통 우리 이따 화이트 칼라니까 화이트 칼라를 이제 정규직을 생각하시는데 이런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는 또 굳이 또 관두지 않는 거죠. 그렇지. 케냐에서는 노동 공급의 변화가 없어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 건강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 건 있지.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또 그게 확실히 돈이 더 생기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누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행복해져. 일을 멈추든 안 멈추든. 멈춰도 정신 건강은 일단 좋잖아. 농부들도 일단 정신 건강 좋고. 그럼. 와, 네. 일단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기본소득은 이제 실험을 찾아보시면은 기본소득 실험한다는 게 뭐 100군데가 나오는데요. 재밌네. 제대로 된 실험을 하는 건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독일도 지금 실험은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험이요. 다른 데는 뭐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다든지, 뭐 컨트롤 그룹 없는데 자기는 실험이라고 말한다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주요한 그 베이직 인컴 실험들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실험 뭐 하는 거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안타깝게도 사회 실험 제대로 하는 게 한 번도 없다가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안심소득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교하게 디자인된 최초의 사회 실험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실험을? 안심소득이요? 예. 그것도 일정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 이렇게 네,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안심소득 어떻게 하냐면 먼저 광고를 합니다. 안심소득이 이런 겁니다. 원하는 사람은 지원해 주세요. 지원자를 받았어요? 지원자를 받습니다. 안심소득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는 거 아는데. 네. 아까 이제 음해소득세하고 비슷한 컨셉인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안심소득 좀 먼저 말씀한 첫 번째 사회 실험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서요. 기본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음해소득세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심소득제는 기존의 음해소득세와 달리 뭐 국민연금, 실업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들은 좀 놔두고요. 그건 그대로 하던 것은 그대로 놔두고 진짜 굉장히 현금성 급여랑 딱 겹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주로 이제 그 두 개를 싹 없애고 나머지 복지제도는 좀 많이 유지한 상태로 음해소득세를 하자. 이런 겁니다. 건강보험이나 미래연금소득은 그대로 주되 매달 캐시로 주던 지원금 내지는 급여 내지는 보조금 내지는 이런 거는 없애고 요걸로 통일해서 준다. 요거로 통일하자. 좀 더 하지만 좀 더 제너러스하게 주는데 주는 방식을 바꾸자. 어떻게요? 어떻게 바꾸냐? 제가 그러면은 조금 이걸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기존의 복지제도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가난을 탈피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조금 이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왜 어려운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게 먼저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하고 내 재산이 있으면은 그걸 소득으로 환산을 해요. 환산해요. 자동차가 있으면 너 소득이 얼마 있는 걸로 간주해. 그렇습니다. 소득 평가액은 0.7을 곱하는데 뭐에다 곱하냐면 근로소득 마이너스 108만 원. 108만 원을 뺀 다음에 그 0.7을 곱하고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벌써 복잡하죠. 벌써 복잡하고 그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산을 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일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 뭐냐면 이게 차감하는 재산액입니다. 이제 각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금융 자산인데 2천만 원은 이제 또 면세 이제 요거 빼주고요. 거기에 뭐 자동차 있거나 뭐 회원권 있으면 더하고. 뭐 이런 계산을 하거든요. 이래서 소득 인정액이라고 구합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알 수 있는 방법 진짜 자세히 넣어보지 않으면은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알아서 계산해 주지 않을까요? 나라에서? 하기는 하나 짐작이 안 되지. 짐작이 잘 안 되죠. 동사무소 가서 진짜 다 두들겨 보지 않으면은 그 전까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득 인정액을 일단 나도 모르는 소득 인정액을 일단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중위소득 우리나라 사람을 1등부터 가운데. 100등까지 하면은 그 중에 50등 하는 사람의 소득이 네. 가구 규모별로 좀 다 다릅니다. 예. 그럼 3인 가구라고 치면은 그 중에 딱 50등 하는 사람이 440만 원을 벌어요. 예. 네. 자, 이게 그럼 중위소득인데 이거랑 비교를 합니다. 두 개를 비교해요. 두 개를 예.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위소득의 30% 그 중위소득의 30% 아까 그러니까 그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40만 원이었으니까 예. 이거 30% 하면 130만 원 좀 넘겠죠. 예. 그 정도 되면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다 받습니다. 네. 40% 미만이면은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네. 아, 저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제 오타인데요. 2020년, 22년 기준으로는 46%고요. 46% 미만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감이 전혀 안 옵니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거만 있느냐. 근데 65세 미만은요. 내가 근로능력 상실을 입증해야지만 내가 심각한 장애가 있다든지 몸이 아프다. 뭐 엄청난 질병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입증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주는데 돈을 줄 때 얼마를 주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생계급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 그 생계급여에서 내가 돈을 벌면은 그만큼 깝니다. 네. 아, 내가 번 만큼. 내가 번 만큼을 깝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요 급여 받는 수준을 넘겨버리면요. 내가 못 받아. 이거 이제 이게 쭉 사라지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얼마를 급여를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이런저런 보조금성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까? 그냥 알아서 계산해서 받으면 좋고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를 받을지를 예상해야지만 내 행동에 변화가 있을까요? 네, 사실 안 기자님은 월급이 얼마 받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대충 알죠. 네, 대충 그래야지 알죠. 뭐 적절하게 교육 투자도 하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난한 분들은 삐딱하면 내 월급이 내 받는 급여가 확 바뀝니다. 아, 그렇지. 그렇겠네. 중위소득의 40%냐 47%냐에 따라서 너무 중요하겠네. 네, 그래서 ABCD 중에 하나가 날아가니까. 이 중위소득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이게 매년 그렇겠네. 네, 이거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위소득이 몇 %냐에 따라서 막 의료급여, 주거급여 막 바뀌거든요. 이 퍼센트제 제가 오타를 낸 게요. 매년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헷갈렸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복지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해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2022년에 이제 특히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4월달에 창신동 모자 사건. 네, 자산은 있고는 자산은 있었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 네, 굉장히 쓰러져가는 한옥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자산 가치가 한 2억 됐나 봐요. 그런데 뭐 이제 정말 허름한 집인 거죠. 그렇죠. 서울 시내에. 그럼 이분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8월 수원 새 모녀 사건. 이건 뭐냐면 화성시에 적이 들어오져 있었어요. 근데 수원시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뭐 신촌 모녀 사건도 있었고 이 블라인드 스팟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선별 조건 그다음에 내가 찾아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블라인드 스팟이 생깁니다. 어렵다는 건 진짜 문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도가 좀 심플해야 내가 소득이 얼마니까 내가 얼마 받을 수 있구나 대략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계산해야 된다는 건 아니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소득이 얼마인지 나라에서 알려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알려면 알 수 있죠. 근로소득자는 다 신고가 될 거고 자영업이 신고가 안 될 수 있는데 신고가 어차피 안 되는 자영업은 자영업 하면서도 나 아무것도 안 법니다라고 어차피 역으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 가려내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은 주고 소득을 숨겼지만 신청 안 한 사람은 안 주면 그거는 좀 이상하죠. 좀 사실 문제죠.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는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잡하고 약간 요건을 문제가 다 있다. 갖춰야 갖춘 걸 확인하고 또 본인이 신청하고 그래야 주는 거고 그 요건이라는 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왔다 갔다 예측이 불가치. 그래서 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들어가는 요 급여를 안심소득으로 바꿔보자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심소득은? 네, 안심소득이 이제 그런 것인데요. 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변형을 해서 지금까지 계단식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계단 삐끗해서 계단 한 군데만 밑으로 떨어지거나 위로 떨어지면은 내 급여가 통째로 날아갈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할 유인이 굉장히 사라지거든요. 네. 내가 잘못해서 일하면 내 급여가 내가 일해서 돈 번 것보다 더 많이 깎여. 그렇지. 교통비 꽤 씁니다. 그다음에 옷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 비용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일할 유인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계산 되고. 복잡해지고. 공무원 비용도 사실 굉장히 문제입니다. 혹시 그래서 이런 거 신청하려면요 공무원 한 명이 하루 종일 따라 붙어갖고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주고 뭐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안심소득을 들고 나온 이제 안심소득이 이제 프로포즈가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 안심소득의 개념입니다. X축에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버느냐. Y축은 이제 소득 보장을 안심소득을 했을 때에 가처분 혹은 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했을 때에 가처분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내 근로소득과 뭐 국가가 하는 그 소득보장제도로 하는 거랑 상관이 없으니 똑같아지니까 여기 45도 라인이 소득보장 정책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월급만 받으면 저거다. 네, 월급만 받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의 그 3인 가구의 175만 원보다 밑으로 떨어지면은 175만 원보다 밑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주거급여까지 주는 거고요. 여기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계급여까지 주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한 14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게 현행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빨간색 실선처럼 우리나라는 주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심소득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요. 중위소득 80 지금 현재 이제 프로포즈돼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서울시가 실험하고 있는 거는요. 중위소득의 85%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낮은 사람들한테는 안심소득을 주는데 다 주되 약간 낮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주고 많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줘서 돈을 한 푼도 안 버는 사람들한테는 170만 원을 주고 점점 그 액수를 줄여서 아까 면세점이라고 하죠. 면세점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주는데 좀 많이 어려운 분들은 많이 주고 많이 어렵지 않은 분들은 조금 주고. 근데 그거 계단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선으로 한다. 선으로. 슬라이딩 하듯이. 스키장 그 로프처럼. 저거는 안 어렵습니까? 계산하기는? 계단식보다 저거. 근데 계산 잘못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계단이 똑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할 요인이 없다는 게 여기 갑자기 여기보다 여기 살짝 올라가면 확 떨어지고 생계급여 못 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럴 염려 없이 이게 말하자면 안심소득은 텍스 레이스로 치면 50%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중위소득의 여기 85%가 340만 원이잖아요. 340만 원을 340만 원을 벌면 아무것도 안 주지만 하나도 일을 안 하면 170만 원 받는다는 얘기는 텍스 레이스로 계산해 보면 이제 50%인 거죠. 그러네요. 50%의 텍스로 계산. 음해소득세가 텍스 레이시 50%다. 를 준다는 거죠. 이게 안심소득입니다. 훨씬 후한 거죠. 일반적으로 훨씬 후합니다. 지금 주는 것보다는 좀 더 후하고 돈이 좀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재정 추계를 해보면은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을 때 대략 뭐 한 25조에서 35조, 30조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다 다고 하더라도 그럼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요번에 실험한 겁니까? 이걸 가지고? 요거 가지고 실험한 겁니다. 이거 좀 궁금하네. 우리는 저거 포인트는 뭐예요? 그럼 저걸 했을 때 내가 말씀하셨던 대로 노동을 더 하려는 유인이 생겼느냐, 아니면 행복해졌느냐, 건강해졌느냐 이런 것들 다 보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보고요. 이제 그 사회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것도 볼 거고요. 유형, 무유형 태도를 가지고 있네. 보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받던 사람들한테 안심소득을 주면요, 그러니까 복지가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들한테 복지를 주면은 그냥 이론적으로는 노동 감소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던 사람들보다는 안심소득을 했을 때 노동 감소를 이거는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보다는 나을 것이다. 감소가 덜할 것이다. 감소 폭이 덜할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복지를 아무것도 안 주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뭐 그 노동 공급을 덜 하겠지만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안심소득으로 들어오면은 아까 그런 계단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노동 공급을 할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 예측 가능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걸 제가 30조 원을 그대로 기본소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보라색 라인인데요. 보라색 라인은 기본소득을 이제 기존의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유지한다고 한 생각했을 상태에서 때 조금씩 더 얹어주는 거니까. 조금씩 더 얹어주는데 30조 원을 쓰면은 이제 한 사람당 60만 원 정도 되고요. 연간 3인 가족이면 180만 원. 그래서 이거 11을 나누면 이제 15만 원 정도 줄 수 있거든요. 같은 금액이면. 그러면은 이제 보라색 라인처럼 되는데 15만 원씩 딱딱 올라가겠죠.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안심소득 같은 재원을 쓴다고 했을 때 안심소득이 어떤 사람들한테 유리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본소득이 유리한데 안심소득이 유리한 사람들은 요 지점 여기 지금 요 지점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 분들한테는 안심소득이 더 유리하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소득이 어쨌든 많이 가니까. 더 많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니까. 근데 요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안심소득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들이 15만 원 버니까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안 기자님이라든지 이프로님한테는 기본소득이 더 유리한 거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안심소득이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럼 불평등 해소는 누가 더 좋을까요? 불평등 해소하는 안심소득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슬로프가 완만한 게 불평등하지 않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실험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안심소득 그래서 안심소득 매우 궁금합니다. 안심소득 지금 실험 결과가 이제 오늘 사실 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험을 이미 하고 있어요? 실험 작년부터 했고요. 미디안 인컴의 50% 미만인 사람들 대상으로 했고 작년부터 올해는 이제 85% 미만인 사람들까지도 다 포괄을 했고요. 그 작년부터 한 실험에서는요. 500 가구한테는 이제 안심소득을 줬고요. 1000 가구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군요. 올해 한 번 더 했습니다. 올해 한 번 더 시작합니다. 이건 좀 더 샘플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했고요. 1100 가구를 주고 2200 가구를 안 주고 안심소득을 안 주고? 안심소득 안 주고 기존의 제도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고 기존 제도를 그대로 이용하게 하고 먼저 지원을 받거든요. 먼저 지원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랜덤하게 추려서 요 사이즈에서 딱 또 주사위를 불러서 이제 준 사람과 지원한 사람 중에 어차피 조사를 해야 되니까 지원자를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군요. 그렇지. 사후 관리도 해봐야 되니까. 근데 지원했는데 난 돈을 안 받고 실험만 참여하면 되게 짜증나겠다.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팔로우업 서베이를 하는데 그 컨트롤 그룹에 계신 분들은 좀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난 난 신청했는데 안 주면서 실험은 계속 서베이는 해야 돼. 생활 좀 나아지셨습니까? 계속 이 사람아 뭐가 나죠? 그렇지.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걸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베이 하면 나 싫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 보정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행정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지. 이분 뭐 소득이든 다 잡히니까. 그래서 행정 데이터로 요거를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보니까 역시나 행복해졌을까요? 받은 사람은 행복해졌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안심소득은 보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좀 많이. 그리고 소득이 좀 있으시면 그래도 조금 많이 받은 분일수록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조금씩은 주는 그런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든 사람에게 행복해지고 더 뭐 자존감도 올라가고 영양 섭취도 좋아지고 그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노동 공급은 어떨까? 지금 사실 굉장히 저희가 지금 유의하게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줄었을 것 같은데요?
노동 공급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론으로 따지면 계단식보다는 덜 줄어야 맞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론으로 사실 따지더라도. 이제 컨트롤 그룹과 그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였던 분들이 이거를 탈출할 확률. 그렇지. 이 트리트먼트군이 훨씬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안심소득을 줬더니 예전에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 머물러 있었던 분들이 네. 이제 일을 더 할 유인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는 이제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그 안심소득을 보전해 줬더니 네. 그 소득을 받고 그냥 나는 이거 받으니까 행복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근로도 더 추가로 하더라.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예.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였던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50% 세율로 심플하니까 밖에 나가서 당신이 100만 원 벌이 더하면 50만 원 더 50만 원을 더 버는 거야 당신은. 맞습니다. 그렇게 아주 계산하기 쉬우니. 그러니 더 일을 한다. 하지만 네. 복지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아닌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 줄어들 유인이 있는 거죠 또.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상쇄가 되거든요. 예. 상쇄가 돼서 이거는 나중에 제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였던 사람들한테는 노동 공급이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예. 그거 아니었던 사람들한테는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안심소득 같은 걸 디자인할 때 면세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네. 프로포션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만 안심소득을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수준까지만 지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온 에버리지는 노동 공급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뭐 조금 이제 정말 여전히 가난했던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니까 그거는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세점을 위로 올릴 것이냐 낮게 갈 것이냐. 그렇구나. 면세점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의 방향인 거네. 뭘 타겟팅 할 거냐. 교수님 그러면 지금 1차로 지금 실험을 한 거고 500명한테 준 거고 네네. 지금 늘린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2차로 실험을 한다면서요. 2차 실험의 포인트는 뭡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면세점을 조정해 보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면세점을 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든지 뭐 포인트가 있습니까? 2차 네, 실험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정말 해보고 싶고요. 예. 안심소득의 기울기도 바꿔보고 싶고요. 그렇죠. 정말 많은 걸 다 해보고 싶은데 예. 이게 이제 재원의 문제들이 다 있고 뭐 안심소득 줘야 되니까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서베이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차 년도는 이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만 가능했거든요. 50% 이하. 요 지금 제가 커서로 가르치는 부분 밑에 있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85%까지 다 조금 더 넓혀서 조금 더 부유하신 뭐 조금 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아유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면세점의 위치도 바꿔보고 기울기도 바꿔보고 그러니까 기본소득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싶고 뭐 정말 다양한 거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올해는 그 정도 바꾸는 거 조금 넓혀서는 어떤 효과가 나느냐. 저렇게 될 텐데 그러면 만약에 저 두 번째 실험이 매우 잘 됐다. 안심소득이라는 게 생각보다 괜찮다는 평가가 나오려면 그 지금 대상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근로를 안 하고 난 돈 받았으니까 일을 안 해야지 하는 사람이 얼마 많으냐 적으냐 그게 포인트겠네요. 포인트가 될 건. 뭐 자녀들한테 어떻게 돈을 썼느냐, 내가 적절한 의료비를 쓸 수 있었느냐, 음식 섭취는 제대로 했느냐. 사실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자살 세계 OECD 1, 2위를 다투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같이 해서 해야 됩니다. 많은 실험들이 이제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서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안심소득을 이렇게 줄까 이렇게 줄까를 이제 고민해 보는 거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거나 혹은 뭐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너무 없어지면 보편적으로 다 기본소득을 주는 게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실험은 혹시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 UBI, Universal Basic Income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 그런 뜻이에요? 네네. 지금 질문할 때 그 얘기 쓸 걸. UBI라고. 몰랐잖아. 예. 네,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쉽지는 않죠. 뭐 정말 모든 집단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실험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많은 베이직 인컴 실험들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다 중심으로 아니면은 뭐 케냐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만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아무래도 어려운 집단, 특정 집단을 스크리닝해서 거기서 베이직 인컴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험, 그 베이직 인컴 하시는 분들도 이 실험이 완벽한 건 UBI의 개념에서는 완벽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하는 실험은 서울시에서 하는 실험은 그게 조금 이거는 안심소득은 예를 들면 소득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기울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의 금액들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건 좀 독특한 실험입니까?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거에 실시간으로 그거에 맞춰서 그거의 50%를 보상하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착착착착 돼야죠. 얼마 버는지가.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 행정력이 뒷받침되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게 더 아이디얼하거든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다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게 진짜 더 많이 가난하면 더 많이 주고 싶잖아요. 그게 케냐에서 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의 주목도 많이 받고 있다. 말씀하시죠. 근데 서울시는 이렇게 안심소득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본소득 하자고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면 의견이 별로 그렇죠. 없나요? 기본소득 하자는 대립되는 뭔가는 그런 거죠. 지금. 사실 이제 기본소득 많이 이야기하시다가 그 조금 많이 좀 죽은 상태죠. 이제 가장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이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자원이 너무너무 유의미한 단계로 가려면은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인데 좀 이렇게 그런 분들 먼저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하는 탄력받는 것들이 조금 줄었거든요. 기본소득은 보여주시고 있는 그래프에서 요거죠. 보라색이군요. 그리고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조금씩 다 골고루 조금씩 더 맞도록 나눠주는 거니까. 교수님, 그러면 이게 이번 그 확대된 2차 실험까지 정책 실험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험했더니 어떻게 됐고 뭐 실업률은 어떻게 됐고 정신 건강은 어떻게 됐고 그걸 발표합니까?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곧 사실은 이제 이거를 학회에서도 발표하고 언론에도 배포하고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은 이거 이제 학술지에 퍼블리시를 하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진짜 신뢰할 만한 것인지 논문이 되는 거예요? 논문이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핀란드 실험도요. 3년 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아메리칸 이코노믹 저널에 나왔고요. 그 케냐 실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건 이제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결국 그거를 할 거고요. 아까 그 우리 이프로님 말씀에 조금 답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고요.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세 개 중에 한 개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겠죠. 지금 이제 기본소득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이거는 좀 롱런하게 보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안심소득처럼 이제 사후상박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는지 이런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든지 이걸 좀 보완하든지 하는 둘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건 그 실험은 못 하겠습니다. 저 기회 비용을 어디 다른 데 쓰면 다른 효과가 있는 건 그것도 또 실험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다른 데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돈을 썼는데 효과가 없게 나올 리가 있습니까? 뭐라도 있겠지. 그건 기본소득이든 뭐든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써도 효과는 나오는데 효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이건 돈 써야 되는 증거다라고 하면 돈 안 썼을 때 그거랑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핀란드 실험은요 노동 그 참여율은 감소했고요. 정신 건강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돈 써서 이제 그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실험한 다음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핀란드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막 기대가 있었는데 해보니까 우리가 돈 쓰는 것만큼 대단치는 않은 것 같아. 아니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정책 실험의 최대 장점입니다. 핀란드는 그걸 어떻게 저울질했어요? 돈 쓰는 효과까지는 없구나. 좋아졌지만. 뭐 정신건강은 좋아졌지만 노동시장 참여율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감당할 부분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저것도 그거지만 저 소득이라는 게 매달 들어오는 캐시플로우의 소득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딘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시 뭐 차가 있으면 차도 자산 소득으로 환산하고 그러고 있어서 그거 특히 이제 아주 극빈층으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 집이야 있죠. 자기 집이죠. 그 시골에 뭐 새 사는 사람이 몇 되나요? 근데 그거 있다는 이유로 나름대로 소득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되는데 알고 보면 10만 원도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문제일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 X축에 있는 저것도 좀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심소득이 건드린 거죠. 제 자산을 3억 정도 3억 미만은 3억 미만인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3억 미만은 자산 소득으로 환산 안 해서 환산 안 하고 실제로 그거는 좋네요. 네. 실험을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본다. 그러니까 완전히 집 있는 것 때문에 한 푼도 못 버는 사람의 그 블라인드 스팟은 없애는 걸로 실험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30억짜리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3억 정도, 3억 1,000 몇백만 원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대충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실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준현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습니까? 이거 우리 쟤네들 돈 써서 이런 것도 한대. 뭐 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또 관심 있습니까? 뭐 당장 다다음 달에 저희가 이거 안심소득 국제대회 첫 발표를 하는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거 토론하러 오십니다. 그 정도 관심이 있고요. 제가 이거 연구한다고 어디 이제 연구비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블라인드로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죠. 외국 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보내왔는데 내가 이 연구할 수 있다면 다른 나의 연구들 다 포기하고 여기 뛰어들고 싶다. 그만큼 흥미로운 그만큼 중요하고 흥미롭다. 지금 이 예산이 얼마짜리 실험이죠? 돈 많이 들죠. 일단 요 실험 하는데 3년간 360억입니다. 3년간 360억. 이 실험을 하려면 360억짜리 실험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실험은 아니네. 요 정책 실험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다른 실험 할 만한 것도 있습니까? 우리 사실은 이제 거의 모든 보건, 복지, 돌봄, 교육 제도는 다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막 논쟁이 많잖아요. 좀 인건비 저렴한 나라에서 완전 관심 있는 모시고 와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드리는 거 해보자. 뭐 최저임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도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들어온다고 해도 수요는 그거보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아파트 당첨되듯이 제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실험 한번 해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출산율 올라가는지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뭐 양육 수당 같은 것도 주고 우리나라 수당도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처음부터 실험했으면요 아마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 거 실험을 했으면 효과 없네. 그래 우리 효과 없이 나눠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정책을 실험한 다음에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은 그래서 많이 하거든요. 실험을 없애고. 근데 실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 실험 클래스 사이즈 실험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하고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해서 안 되는 것들은 버리고 되는 걸로 갔으면은 사실 예산 많이 아낄 수 있었겠죠. 그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뭔가 정책을 공약할 때는 실험을 하고 할 것. 그거 좋네요. 실험 한번 해보고. 선거 앞두고 급조해서 만든 다음에 그 공약 지킨답시고 예산 쓰고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그런 게 없어지지. 비단 정책뿐만 아니라요. 회사에서도요. 이런 실험 해보았으면 안 망했을 회사도 꽤 많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제 옛날에 DVD 뭐 빌려주고 막 이러던 회사 한번 망한 게요. DVD 빌려주는 값을 갑자기 확 올린다든지 확 내리면은 갑자기 소비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모르죠.
네, 이러면은 일부 지역에서만 실험해봤으면은. 섣불리 하지 말고. 네. 그러면 더 효과가 있었는지, 매출이 늘어나는지, 빠져나간 사람이 많은지 그런 거 해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플랫폼 있는 인더스트리는요.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요. 온고잉 실험이 10만 개입니다. 네. 계속 실험해보면서 어떤 게 제일 그 프로핏 맥시마이즈 하는지 A/B 테스트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네. 네 그런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네. 홍콩 과기대의 김현철 교수님한테 네. 문의드리면 교수님이 대학원생들 좀 뽑아서 네.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교수들 집어넣어서라도 하겠습니다. 야. 중간에서 소개비만 받겠다. 네. 야, 이 교수님 너무 오늘 재밌었고 네. 앞으로 좀 몇 번 더 모셔가지고 교수님한테는 재밌네요. 이런 거 저런 거 좀 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가사 도우미 문제 이런 것도 좀. 자, 김현철 홍콩 과기대 경제학 및 정책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안심소득에 대해서 배워보는 줄 알았더니 정책 실험 이야기도 되게 흥미롭네요. 그렇네요. 정책 실험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실험을 언더스탠딩도 유료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도 한번 우리 유료화 우리 한번 해보자. 100원? 200원? 이렇게 조금 올려가면 그때마다 떠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뭐 좀 떠나더라도 돈 내는 분들 남아있으면 좋은 건데. 야,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